내 이름은 몽키디 루피가 아니라 외구 해적이다. 나는 해적하게 될 사나이. 오늘은 고려로 가서 노략질을 해보겠다. 고려 전라도에는 쌀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는 해군도 별로 없고 약해서 털어먹기가 너무 좋다. 내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문제없지. 오늘은 바닷가 말고 강을 타고 올라가서 내륙으로 가봐야겠다. 쌀이 더 많겠지? 신난다. 밥 많이 먹어야지. 뭐야, 고려군이 왔잖아. 맨날 저 털리면서 오늘도 털리려고 왔나? 이번에는 해군대장을 데리고 왔구나. 제가 이번에 여진족 다 잡고 대장이 된 신참대장이라며? 그럼 내가 쟤 이기면 해적왕에 한 발로 다가서는 건가? 가자! 뭐야 저 원숭이는? 선장! 야, 나머지들 다 뭐가지 날려버려. 제가 좋아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인 원피스를 오마주해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세계 6억 권 가까이 팔렸을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적 이야기는 꽤나 친숙합니다. 그 원피스의 주된 내용이 해적과 해군입니다. 만화책에서는 해적을 착한 편, 해군을 나쁜 편으로 이상하게 주로 반대로 묘사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해적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일본 해적, 외구에 대해서는 더욱 잘 모르죠. 외구하면 맨날 팬티만 입고 수염 삐쭉삐쭉 나와서 무슨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모를 놈이 칼 들고 창 들고 설쳐대고 그렇게 그려지지만 이게 사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루피도 외구고 샹크스도 외구고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루피, 조로, 상디가 언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서 노략질을 해갔는지 원피스 실제 역사 버전 이야기, 외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적은 지방분권이 되어 있어 중앙에서의 관리가 느슨하고 살기에는 척박한 환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상대적으로 먹을거리가 풍족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노략질을 하러 다닙니다. 일찍부터 중앙 집권화가 되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중국과 한반도로 일본에서 약탈을 하러 외구들이 주로 왔죠. 한반도가 혼란스러울 때는 한반도에서 해적이 일본을 털기도 했고 만주 해적이 일본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외구에 대한 우리의 기록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50년인 신라 박혁거세부터 있었죠. 삼국사기를 보면 그 이후로 외구에 대한 침략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혁거세 거서관 8년, 남해 차차운 18회, 이사도 17년, 진마 이사도 20년, 매해 이사도 13년, 조분 이사도 3년, 의뢰 매물 마이탄 28년 등등등. 이때는 수십 명이 배 한두 척 끌고 와서 바닷가 마을 좀 약탈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몇백, 몇천 명이 와서 중심 도시를 털고 심지어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외구에 의해 포위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자기가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서 외구를 막겠다고 수중묘를 만들고 그랬겠어요. 그 뒤에 경주, 부산, 울산 등지에는 이 외구의 상륙을 막기 위한 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헤이안 시대가 되어 안정기에 돌입하자 외구를 단속했고 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대본 작성할 때 그거 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옆 나라를 터는 건데 일본에서는 외구를 왜 단속하느냐? 일단 외구 해적은 세금을 안 내요. 당시에는 농사 짓고 그래야 세금 징수하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르는 나카무라한테 세금 받아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 외구가 옆 나라만 턴 게 아니라 지 사는 옆말도 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외구를 그리 이쁘게 보지 않았고 해적질을 하지 말고 농사 지으라고 시켰죠. 신라 말부터 고려 초중반만 해도 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소규모로 한반도로 약탈을 하러 오는 외구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1350년을 기준으로 이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 국사시간 때 고려는 위로는 거란, 여진, 몽골 같은 북방 유목 민족에게 아래로는 외구 때문에 나라가 피폐하고 힘들어졌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래, 거란, 여진, 몽골 인정. 쟤네는 중국도 털어먹는 애들이니까. 아니 근데 어디 해적 나부랭이들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생 지식 미어킷이 뭘 잘 모르고 한 생각이었죠. 외구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당시 정권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져 한참 싸우고 있는 혼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사 집단인 사무라이들이 이 전란으로 인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힘이 센 지방 영주 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다이묘들은 이 사무라이들을 전투에 사용했습니다. 전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군자금을 벌기 위해 이 사무라이들을 쓰죠. 그중 대마도와 큐슈 지방 영주들은 군자금을 버는 방법으로 원래 지들의 기본 패시브 스킬인 해적질을 사용합니다. 너 배 잘 타고 칼질 잘 하지? 나가서 해적질 해봐라. 해적질에서 번 돈 나한테 일정 부분 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 사략선이죠. 원피스에 나오는 칠무회와 영국에서 드레이크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때 이후로 들어오는 외구들은 사실 말이 해적이지 그 수와 질이 정규 해군에 가깝습니다. 수천 명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약탈을 해버리고
수비군이 올 때 되면 도망갑니다. 히트앤런이죠. 그리고 수비군이 좀 비실해 보인다? 그 수가 좀 적어 보여? 바로 수비군을 공격하고 아예 그 골을 먹어버리죠. 그리고는 강을 타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강 중상류에 있는 지역까지 약탈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머리를 굴립니다. 야, 우리가 마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털어봤자 움직이는 거에 비해 먹을 게 별로 없잖아? 이럴 거면 인생 한 방에 털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진기한 진상품과 쌀을 가득 싣고 개경으로 가는 조운선을 털어버립니다. 고려뿐 아니라 조선까지도 징수한 세금을 수도로 올리는 것은 주로 배를 이용했습니다. 물류 유통 비용이 육로에 비해 해로가 훨씬 싸니까요. 조운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지만 수천, 수만 명이 모인 해적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조운선이 하도 털려서 고려 조정은 관료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털어갔으면 지금 일본에 있는 고려 유물 80%가 이때 왜구들이 털어간 거고 20%가 일제 강점기 때 가져간 거라고 하죠. 아니 그럼 고려는 왜구들 안 맞고 뭐 했냐? 맞고 싶었겠죠.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30만 대군을 모집해서 전투를 치를 정도로 고려 초 중기만 해도 군사력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성과 요새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 군사력과 시설들은 거의 북방 유모 기마부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방어시설은 북쪽에 있었고 군대 전술은 대기병 전술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원 간섭기를 거치며 고려가 강한 군대와 신식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몽골족에 의해 사실상 고려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리죠. 왜구가 기승을 부리자 뒤늦게 해군을 양성해보려고 하지만 급하게 만들어진 해군은 해적들에게 깨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 왜구를 잡으며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현재 함경도 지방의 동북면에서부터 키워온 자신의 사병과 친하게 지내온 여진족을 이용해 왜구를 쓸어버립니다. 영상 제일 처음 나왔던 황산대첩에서는 왜구 2만 명을 물리치기도 했죠. 육지에서는 어느 정도 왜구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바다에서 특히 배 위에 백병정 상황에서는 왜구를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려 장군 최무선을 생각하죠. 멀리서 쏴서 왜구가 접근하기 전에 박살을 내자 바로 화포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약. 이 화약은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나 그 제조 방법은 국가 기밀로 추정해놓고 엄중히 관리했습니다. 타국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화약 기술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최무선은 중국의 여러 서적을 입수해서 연구한 후에 화약 제조에서 초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초석과 암모니아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내죠. 그리고 고려 전역의 화장실을 다 뒤져서 암모니아를 모으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화약 개발에 성공하고 대장군포, 고총통, 화차 등 여러 화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배에 화포를 설치해 전함으로 만들어 진포대첩에서 500여 척의 외선을 격파하죠. 영화 명량, 노량 등에서 나오는 해양 전투는 사실 최무선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왜구의 약탈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의 화포 개발과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비롯한 많은 전쟁 영웅을 만들면서 조선 건국에 영향을 주죠.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어서도 산발적인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1419년 세종 때 상왕인 태종의 지위로 이정도 장군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화책으로 왜구들이 약탈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산포, 내이포, 연포에 무역소인 외관을 설치하죠. 일본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웠던 남북조 시대가 무르마치막부로 안정되며 왜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한동안 왜구는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이 해적들의 약탈 본능은 없어지지 않았고 16세기 일본의 생고쿠 시대, 즉 혼란기가 되며 중앙의 막부가 통제권을 잃고 다이묘들이 세력을 키우자 왜구들은 급장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조선보다는 명나라로 주로 약탈 업시를 갑니다. 큐슈의 다이묘들은 군자금을 벌기 위해 명나라 해안가로 왜구들을 보냈습니다. 단순 약탈을 넘어서 중국의 비싼 도자기와 비단 생산지를 아예 점령하고 그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도자기와 비단을 만들어 자기에게 바치라고까지 합니다. 배에 말을 태워서 기병전술을 운영하고 명나라 정규군의 공격을 방어까지 하며 몇 달을 버티고 그동안 생산된 도자기와 비단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전국 시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구를 금지시키고 그 왜구들을 수군에 편입시켜버립니다.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왜구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면 조선을 공격해서 좋고 왜구의 수를 줄여서 좋고 일석이조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죽고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왜구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해양 봉쇄령을 내립니다. 왜구가 자꾸 조선을 약탈하면 조선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이에야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일 뻔했고 바다를 통한 왜구의 이동을 찾으면 이전부터 일본에 전파되고 있었던 천주교가 더 확산될 것이기에
그것을 막고자 한 것이죠. 그 뒤로 조선과 일본에서의 외구 활동은 거의 없어집니다. 노략질로 먹고 살던 외구들이 아예 없어진 것이냐? 아니죠. 이 외구들은 근거지를 동남아로 옮겨서 노략질을 합니다. 당시 동남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물류의 교점, 중국의 해적들과 동맹을 했고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동남아 바닷길에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상선들을 급급하고 털어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 해적과의 동서양 해적, 맞다이를 뜨기도 하죠. 이후 조선 기술과 항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 공조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화포, 신문 정도만 있어도 큰 전환이라 얘기해주고 있는데 16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화포 90문에 3층짜리 전열함이 등장합니다. 많은 화포를 넣기 위해 그 크기는 당연히 엄청 커졌죠. 이러면서 국가가 아닌 일개 해적 집단이 성능 좋은 배를 가지고 있기엔 매우 어려워지고 정규 해군과 해적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며 다른 곳 해적들처럼 해군에 의해 외구도 소탕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